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요. 청취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코스피는 2523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724포인트로 거의 뭐 둘 다 부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정도 코스피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양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매도를 좀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76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270억을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다음 주 이후 설 연휴가 시작이 되고요. 다음 주 시장이 거의 1월의 마지막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설 이후에 2월 달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1월 달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몇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FOMC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그 FOMC는 일단 12월의 회의록이었고요. 그 12월의 회의록 자체가 일단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고, 기존 4회에서 2회로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이제 PPI 지표라든지 CPI 지표가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도 2번 정도까지 줄이는 거에 대해서 좀 시장이 많이 경계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물가 지표 자체는 아직까지는 크게 오르진 않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부합했다고 해서 사실 뭐 물가가 아직 안정화되었다고 보긴 어렵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천천히 좀 반등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상승률이 떨어진 것일 뿐이지 아직까지 물가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으로에 대한 미국의 물가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월 달에도 아직 그 물가에 관련된 지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월 20일에 있을 트럼프의 취임식입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이제 내일의 트럼프 취임식 때 과연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그때 이제 관세에 대한 최근에 가장 부각되고 있는 이 관세죠. 아무래도 인플레에 대해서 경계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관세입니다. 그래서 그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를 할 건가? 정말 이제 단계적으로 천천히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원래 이제 트럼프가 추진하던 대로 빠르게 그냥 보편적인 관세를 한꺼번에 부과를 할 것인가? 일단 그런 것들을 경계해서 많은 이제 초청장을 받은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 초청장을 받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것 같고요. 거기서 관련된 이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트럼프의 이 가장 주된 타겟은 중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미국과의 중국 그런 이제 무역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우리나라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도 한번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에 대한 금리입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확실히 지금 계속 일본에 대한 내부 상황을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없었던 임금 인상이 나오기 시작했고, 물가에 대한 움직임도 상승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1월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반년마다 한 번씩 금리를 이제 1년에 2번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3일부터 24일 이 양일간 또 그 일본에 대한 금리 정책이 실시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죠. 그래서 일본 금리에 따라서 우리 설 연휴 전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설 연휴 동안 계속 찝찝하게 시장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1월 달은 계속 시장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면 이제 상반기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25년은 계속해서 위기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본의 금리도 잘 넘어가고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찾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의 부채에 대한 위기감이 또 한 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그런 고금리 정책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이런 여러 국가들을 계속 이제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한번 시한폭탄이 터질 때가 되었는데 그게 올 2025년에 한번 터질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에 터질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자체는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흡수하는 그 유동성 자금에 의해서 아직도 경기가 좋아 보이지만 분명히 이제 그 외부에 대한 국가들이 힘들어졌을 경우 그 외부에 대한 자금이 이제 끊기는 경우, 예를 들어 국채 발행을 했는데 국채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버리는 경우에는 이제 미국도 그 많은 부채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게 상업용 부동산으로부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올해 다가오는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을 좀 할 거고요. 일단 이 정도로 큰 틀을 한번 정리를 했고 오늘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그래도 최근에는 반등을 좀 했고 2500선 지키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직까지는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다,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 왜냐하면 이 증시에 대한 이 차트 뭐 흐름보다도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환율이 계속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환율 위주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뭐 2,300을 또 한번 매도를 했고요. 한번 이제 바짝 매수를 했지만 연속적으로 들어와 주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연기금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특별하게 우리나라 코스피를 매수해주는 수급이 없다라는 점이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코스피가 뭔가 이 불안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사실은 뭐 특별한 수급 없이 저점을 찍고 좀 올라오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이고요. 사실 뭐 상승 흐름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환율을 보게 되면 1459.5원입니다. 아직까지도 환율이 높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 정치적인 어느 정도의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해소가 되어가는 방향으로 되고는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이 소스들이 해소가 되었음에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결국에는 지금 이 환율에 대한 근본 원인 자체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한번 이 환율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원화에 대한 가치 하락이었고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 미국의 강달러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해외 국가들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지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이 원달러에 대한 환율에 대해서 의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1월 달에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을 시켜버렸죠.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우려했던 것은 이제 조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만약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도 계속 고금리 유지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환율은 정말 1,500원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동결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언급을 해버리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한국은행에 대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고금리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환율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국민연금까지 투입되어서 국민연금의 그런 이제 달러 자산을 매각해서 이제 시장의 달러를 풀고 그걸 이제 방어하겠다. 그죠?
환해지를 이제 좀 이제 하는 방향인데 그래도 환율이 크게 지금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여기서 그 수단까지 썼는데도 환율이 밀어 올려진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잘 유지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제 이 연말에 있는 그런 이제 보유액이 늘어나면서 착시 현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2월, 3월에 외환 보유고가 어떠한 추세를 또 보이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올해 증시에 대한 방향을 천천히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결코 우리가 리스크를 떠안고 무리하게 투자할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다우 나스닥은 정말 얄밉게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한번 크게 떨어지다가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스닥이 이전처럼 또 한번 급등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애매할 수도 있죠. 항상 과거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하락 이후에 트럼프 취임식 때도 2017년 때도 하락을 예상했지만 결국에는 올라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와 지금의 미국의 부채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미국도 이미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120%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부채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부채가 많은 만큼 지금 나스닥이 올라와 있는 거고 그 부채가 이제 줄어들 때가 되었을 때 나스닥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있는 정책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자, 니케이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최근에는 이제 증시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 23일, 24일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전과 같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도 코스피도 한번 크게 떨어졌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경계감을 알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수 뭐 선물은 다 확인했고요. 네. 원자재 가격 보시면 다행히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국제유가도 77달러 수준으로 좀 떨어졌고요. 천연가스가 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3.9달러. 그래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유럽의 정치적인 상황이 계속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천연가스 같은 이런 원자재가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 이제 이 두 물가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가 한 달 뒤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또 한 번 인플레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계속 경계를 해야 됩니다. 채권금리, 미국의 채권금리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떨어지는 듯 하면서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가 4.8%를 찍고 4.6%까지 떨어졌지만 과연 이제 이 트럼프 정부 들어섰을 때 국채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트럼프는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기업에 대한 세금을 좀 줄여주자. 그래서 기업을 좀 이제 밀어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과연 기업에서 줄인 그 세금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를 보편적 관세를 이제 시도하지 않고 인플레를 우려해서 조금밖에 시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 나머지에 대한 이 국가적인 재정이 당연히 이제 손실이 날 수밖에 없고요. 국가 재정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전에 미국이 수많이 뿌려놨던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미국의 디폴트를 우려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미국의 이제 이 부채를 한도를 늘리자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을 계속 시도를 해왔던 거고요. 그 부채 한도가 결국에는 이제 뭐 기한이 밀리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상원과 이제 하원이 모두 다 공화당 쪽이 유리하게 집권이 되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부채 한도를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부채 한도를 늘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결국에는 채권 발행을 계속 하겠다는 뜻이고요. 채권을 마구마구 찍어냈을 때는 채권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채금리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기준금리 또한 내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될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의 고금리가 계속 영향이 준다면 환율 또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정책 방향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다면
2025년 또한 코스피에 좋은 상황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해 4번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트럼프에 대한 저런 정책으로 시장금리를 계속 치솟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생각을 바꿔서 채권 발행을 줄이고 이제 그런 부채를 좀 줄이는데 시도를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강달러에 대한 추세가 우리 생각보다 줄기 시작해서 미국도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에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원달러가 높은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외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를 이제 매각을 하고 한국 원화를 삼으로써 원화에 대한 차익 실현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게 이제 둘 다 양방향이 이제 도끼죠. 어디가 이제 고점인지 알 수 없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도 원화에 대한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2025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계감을 여러분들께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950원 상승했고요. 4.5% 상승해서 21,7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좀 더 힘을 붙여서 21,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합의 소식이 들려왔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상승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을 좀 했고요. 증시 분위기를 이겨내고 그래도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것은 이런 BH와 같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 테마 종목들이 좀 힘이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합의 소식이 이전에 우리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을 눌릴 때만큼 또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분위기는 괜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는 뭐 사실 완전히 이제 올라가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1선 타고 저의 우려와는 다르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더 힘있게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단 라인까지 다시 한번 도달을 했고요. 이전에도 계속 우리의 아쉬움을 가져다 주던 그 가격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권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 저항권을 이번에도 넘지 못하고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힘을 더 붙여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뚫고 나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 소식이 들려와서 저는 이 구간을 한 번에 좀 뚫고 나가기를 원했는데요. 그러한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 구간을 뚫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두 번째 소식이 하나 있죠. 결국에는 트럼프의 입을 주목을 해야 된다. 트럼프 취임식 때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조선업과의 그런 직접적인 협력에 대한 언급을 했듯이 트럼프가 이제 웨스팅하우스 합의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그런 SMR 파운드리 역할, 그 다음에 원전 협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준다면 이 테마가 한 번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게 내일 정도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SMR에 대한 직접적인 수주 소식이 좀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 최근에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계속 언급이 되다가 좀 몇 달간 좀 소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2025년에는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의 SMR도 공식 이제 NRC 인증을 또 한번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큰 프로젝트를 수주를 함으로써 이전에 나왔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2주에서 3주 정도의 그런 기자재 공급권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확실히 이제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체코 원전도 이제 3월 달에 본계약을 거의 100%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체코 원전도 두코바니 뿐만이 아니라 2+2,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는
웨싱어스가 수주를 따냈던 것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독자적으로 기자재를 따내는, 기자재 공급권을 따내는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뭐 기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아쉽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호재 소식들은 많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찝찝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악재는 사실 거의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많은 수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이제 그 생산 라인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금을 이제 합병안을 통해서 두산 밥켓을 떨어뜨리면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뭐 유상증자 같은 방법은 사실 통할 수가 없습니다. 유상증자는 이제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30%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그 한번 무리하게 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을 희석시킬 이유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합병안이 또 한번 크게 반대가 되었고, 그 합병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상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 야당이 힘을 얻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부에 이제 이 자산들을 매각을 하거나 혹은 두산마켓 지분을 또 한 번 매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자금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이제 저의 예상과는 좀 벗어나는 방법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자금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찝찝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계속 최대한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분위기가 괜찮고요. 좀 더 이제 다음 주에 이 좋은 소식들과 함께 힘을 얻어서 이제는 정고점을 한번 뚫고 나가는 그림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36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확실히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72만 5천 주. 그래서 투신이 28만 주를 매수했고, 연기금 투자자 26만 주, 사모펀드가 12만 주 매수하면서 바짝 이제 여러 투자자들이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최근에 많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100만 주 이상, 더 이상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1월 달 들어서는 뭐 연속적으로 계속 많은 매수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투신과 사모펀드가 바짝 매수를 했다가 그런 이제 이 잠깐 소식에 의해서 또 크게 차익 실현을 하고 주가를 빵 뛰었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모습보다는 좀 연기금 투자자 위주로의 좀 많은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뭐 단기간에 좀 훅 빠진다라는 느낌은 좀 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향 평준화되면서 이번에는 주가가 쭉쭉 올라가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볼 거고요. 좋은 방향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보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92만 8천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공매도 잔고가 다시 한번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뭐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니 공매도 잔고가 바짝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도 최근에는 좀 줄어드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1184만 주로 뭐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대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거래원도 뭐 오늘은 특별한 거래원은 없었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종목 상세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추정 대비 당일 물량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36만 주 플러스. 그래서 36만 주 정도 늘어서 뭐 23.94%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이제 더 지분을 늘리면서 쭉쭉 뻗어나갈지, 이 정도에서 멈춰오고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을 기다릴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늘리면서 상승시킨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에 대한 그런 매수세로 좀 올라간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기술적인 부분도 확인했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한수원이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숨통을 텄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상당히 기대를 했죠. 그래서 수주 확률이 거의 뭐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계속 이제 일부에서는 또 이제 목구름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합의에 대한 안이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고 좀 이제 이 비밀리에 합의가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합의가 되었는지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는지는 당사자 사이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서 공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재권 주장을 놓고 원자로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싸움으로 갔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타결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이 양보는 불가피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고요. 그게 이제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유럽 원전 시장은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되 한수원이 유럽 시장에 수출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와 조율을 하고 중동 시장 등에서는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양보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이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불가리아, 터키 등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 전체가 지금 이제 우리의 대부분의 수주 영향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있어서 웨스팅하우스의 합의가 과연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액의 지재권료를 제공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고 그게 조단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우리가 진행했던 UAE와의 수주에서의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진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전에 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내용에 의하면 웨스팅하우스 주기기가 41% 수준의 일감과 기술 잠용료 등으로 이제 최소 4조 원 수준의 이익을 바라카 원전에서 챙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조 규모의 매출액에서 4조 원을 가져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돈을 챙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간 목보다 많았다라고 좀 이렇게 야당에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앞으로에 대한 수주 익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까먹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익률에는 조금 타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이 기자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래도 시장이 넓혀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저렇게 이제 비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렇게 뭐 비판을 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웨스팅하우스가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끝까지 간다면 당연히 체코 원전 수주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달래는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럼 웨스팅하우스에 왜 소송을 당했느냐? 결국에는 기초 기술이 없었고요. 원천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산업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특허권을 가지고 세계 전체에 이제 납품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의 특허권을 소송을 이제 해서 우리가 이 수출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느냐? 사실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미국 중심의 그런 기술들이 많습니다. 혹은 유럽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기술을 짜집기를 해서 수출하는 국가이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로열티 지급이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이제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R&D를 늘려야 되고 이 원전 산업을 줄이는 게 아니라 원전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늘릴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좀 더 기업에 대한 자유도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아까 저렇게 비판한 그 의원 자체가 우리나라의 뭐 원전의 선발주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라든지
우리나라 내부의 원전을 늘리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막는 그런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다. 정말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냥 이제 현상을 비난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바꿔 갔으면 좋겠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런 선택이 불가피했다라는 뜻인 거고, 그런 입장에서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오랜 협력 관계가 있었고, 그런 이제 기자재권을 이제 곧 따낼 것 같다.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기자재를 역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산이 이제 캐나다 캔두 에너지에 또 피더간 공급 확대를 지금 이제 또 소식이 있었고요. 대규모 수주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달에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요. 피커링 원전 5에서 8호기에 개보수용 이 6천여 개의 피더관을 공급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캐나다 원자로 제조사 캔두 에너지로부터 피더관 공급 계약을 따냈다. 캐나다 피커링 원전 4기의 개보수에 필요한 피더관 공급을 하고 세계 원전 호황에 수혜를 톡톡히 입으며 캐나다와 최근에 루마니아까지도 이렇게 글로벌 수주를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두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협력을 또 약속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루마니아 이 원전도 지금 이제 피더간 공급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캔두 에너지로부터 1,520개를 납품하기로 했고, 이번에 그 캔두 에너지로부터 또 한 번 피더간 공급을 요청을 받으면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 이 기자재를 여러 기업, 여러 국가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역량을 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일체형의 그런 원전 전체를 우리나라가 수주를 해서 일감을 크게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각계 전투이더라도 여러 이제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기술력으로 기자재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자재 납품 자체가 결국에는 인건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생산 익률에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중요하겠죠. 한꺼번에 크게 생산하는 것이 아무래도 단가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수주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그런 상황들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직접적인 협력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볼 거고,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이제 뉴클레오사라고 해서 프랑스 기업인 것 같은데요. 슬로바키아의 최대 원전 4기 건설 계약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슬로바키아의 총리도 우리나라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원전 건설에 대한 협력을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슬로바키아가 지금 프랑스에 본사를 둔 뉴클레오사와 원전 4기 건설하기 위한 그런 이제 협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지금 여러 국가들은 각자의 이제 기술력을 어필을 하고 있고 각자의 수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내부에 총질을 할 게 아니라 지금 해외 기업들에 대한 동태를 보고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치열하게 우리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원전을 몇 개 짓느냐, 원전이 위험한데 왜 짓느냐, 이렇게 계속 따질 게 아니라 위험성이 있다면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한 R&D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왜 외부 기업들, 외부 국가들이 다시 한번 원전을 선택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거고, 그 RE100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극도로 늘리는 국가들이 지금 어떤 부작용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 RE100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극도로 늘렸을 때에 대한 비용과 그런 부작용, 기업에 대한 이 전기세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제조 경쟁력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도 분명히 다 이해를 한 상황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야당의 주장을 좀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원전 한기를 줄여서 11차 전력 수급 개본 계획을 좀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도 이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고준위 특별법도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 뭔가 전혀 해결고리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에너지,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이 좀 전 세계에서 잘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좀 상당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만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이 에너지가 정쟁으로 활용되지 않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다는 미국 시장과 전 세계적인 시장을 지금 잘 흡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이 장관 지명자가 소형원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체에 또 호재일 수밖에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도 수주를 했고, 뉴스케일 파워로부터도 수주를 했고, 곧 엑스에너지로부터도 수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 현대건설, 뭐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있고요. 네,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그 다음에 이 소형 모듈 원자로도 그냥 액화천연가스를 나트륨이라든지 혹은 이제 고온가스, 헬륨가스라든지 이제 부유식 SMR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로도 지금 SMR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미국 입장에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합의도 됐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트럼프의 이 EV 중요하다. 분명히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해서 협력 가능성을 언급을 할 거고요. 지금 저렇게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해서 SMR 원전 산업을 계속 키우는 상황 속에 분명히 저쪽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이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할 텐데 그러기에는 중국, 러시아 대비해서는 미국의 지금 제조 경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박 쪽도 우리 쪽에 러브콜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도 마찬가지 제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활용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분위기를 타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를 포함한 전체적인 시장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좋았다면 분명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3만 원도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그런 국외 이 강달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원화가 지금 약세를 겪고 있고 한국 경제도 좋지 않아서 코스피가 계속 지금 이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황 속에 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만큼 올라와서 지금 우리에게 수익을 주는 것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이제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이겨내는 소식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잘 와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그래도 리스크는 분명히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또 이제 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